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관계를 맺으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도 필요하고 부모님들이 저를 키우실 때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도 꼭 필요한 아이한테 꼭 가야 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가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서 그런 관계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두 가지 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하나는 존중 그리고 또 하나는 집중.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존중하고 제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존중, 집중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집중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랑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먼저 존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 존중이라는 게 조금 아마 막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존중한다 이 정도의 의미로 다가오실 것 같은데 존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될 거는 저는 분리라고 생각을 해요. 분리.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너랑 내가 잘 분리가 돼야 분리의 개념이 확실히 서야 내가 상대방도 그만큼 존중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밖에서 사람들 만날 땐 그래도 좀 존중하죠. 근데 제일 어려운 존중의 대상이 내 파트너나 아니면 특히 내 자식한테는 좀 막하시죠. 예. 그래서 이 분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 다른 특별한 그냥 그 오롯한 한 존재 이게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안 돼서 그래서 존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자아경계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계선. 예, 그래서 경계선의 의미는 뭐 인간의 가진 내면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내면의 공간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이렇게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계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좀 더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딱 내 몸의 울타리를 딱 건강하게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와 나의 경계선. 예. 그래서 이 경계선은 내가 세상하고 상호관계 하는데 그것에 대처하고 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들어와 마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아주 정말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경계선이 이제 울타리의 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아까 울타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렇게 세 가지로 참 구분을 튼튼한 약한 무너진 좀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예, 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튼튼한 자아 경계선은 뭐냐면 내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그럼 문고리가 안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고리가 안으로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내가 열어줄 때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허락할 때만 그 사람은 나한테 내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열어주면 이 사람은 못 들어오겠죠. 내가 나를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경계선의 사람은 신뢰라는 것이 내가 불안하지 않을 때, 내 부모가 든든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일 때, 그리고 내 부모랑 맺은 관계가 내가 느끼기에 되게 좋은 관계였을 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 그 관계의 연장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할 때, 이럴 때는 되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고요. 그러면은 그럴 때 생겨나는 게 신뢰예요. 예. 그래서 튼튼한 자아 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선행돼야 되는 게 튼튼한 자아 경계선을 가진 부모예요. 부모가 튼튼한 자아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의 바운더리를 존중해서 함부로 침해하지 않고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튼튼한 자아 경계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아까 신뢰도 말씀드렸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이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약한 자아 경계선이에요. 약한 자아 경계선은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는데 문고리가 어디로 나 있을까요? 예,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밖에서 문을 내 허락 없이 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공간을 제 맘대로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막 훅훅 침범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가 약한 자아 경계선을 갖고 있는 부모였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경계를 막 침해를 해요.
옷 내가 좋아하는 거 너 그냥 입어. 뭐 좋아하니 물어보지 않고 그냥 뭐 음식 엄마 아빠가 골라주는 거 먹어야 되고, 진로 엄마 아빠가 선택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살면은 경계선이 약한 자아 경계선이죠. 부모가 나를 막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면은 계속 내가 침해당하기 때문에 신뢰, 안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이 많죠. 불안이 높아져요.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도 계속 경계를 하고, 물론 이제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은 좀 있기는 하지만 경계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수치심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따로 다루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제 이제 유튜브에 수치심 따로 다뤄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건 혹시 궁금하시면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치심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내 존재 자체가 못마땅하고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느낄 때 내가 좀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사랑스럽고 좋고 이러면은 내가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하고 이런 느낌이 강하면은 존재에 대해서 수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 열등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약한 자아 경계선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제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이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인들이 자식들하고 같이 나오는 프로가 많아요. 이제 부모님들 좀 연령이 있으신 부모님과 조금 뭐 40, 50대 아들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좀 더 젊은 부모 자식 간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부분이 약한 자아 경계선에 속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특히 자식에 대해서 침범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나와 다른, 얘만의 개성이 있는, 그래서 그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의 오롯한 존재가 아니라 내 거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가도 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약한 자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튼튼한 자아 경계선의 사람은 제가 살면서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너진 자아 경계선은 문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문이 아예 없어서, 그러니까 문을 밖에서 여는 것도 좀 침해가 쉽지만 문이 아예 없으면 정말 뭐 만만하다 이런 느낌 들죠. 그냥 마구 드나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특별한 경우긴 해요. 어떤 경우냐면, 약한 자아 경계선은 우리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제가 요 상황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부모님이 또 존중을 해주세요. 그건 뭐 알아서 해라. 근데 어떤 부분은 또 막 침해를 하세요. 특히 커플 관계 반대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도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약한 자아 경계선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뭐 어떤 부분은 존중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약한 자아 경계선인데, 무너진 자아 경계선은 거의 부모가 그냥 자식의 삶을 지배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자기가 너무 약하면 그래요. 자기가 너무 약해서 비어 있으면은 이게 허전하고 괴로우니까 자식을 붙잡고 거의 기생하듯이 붙잡고, 다 자기의 그 아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너무 이용을 해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신체 학대라든가 성적 학대 이런 거를 좀 극심하게 당한 경우는, 몸은 내 정체성의 가장 기본 단위거든요. 내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침해를 너무 심하게 당하게 되면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아 경계선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혼란, 무기력, 무력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저 아는 분 중에도 이렇게 막 무기력, 무력감, 특히 이게 우울증에서도 많이 보이는 증세예요. 우울증이 그냥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우울증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많이 나오시는 증상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누워버리세요. 일상생활을 하다 그냥 완전히 누워버리세요. 갑자기 이제 참다 터져갖고 완전히 그냥 진짜 뻗어버리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그냥 확 누워버리세요. 왜냐하면 무기력해진 거예요. 왜 무기력해지냐면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못 사니까. 내 부모나 누가 계속 나를 침범하고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부모니까는 차라리 반항을 하면 돼요. 반항하고 집을 뛰쳐나가면 우울증에는 안 걸리시는데 참는 거예요. 참으면 참다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좌절, 무기력으로 가서 그냥 누워버리시는 상태. 그래서 병원 가면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자아 경계선의 분들은 이렇게 무기력이나 무력감이라는 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약한 자아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약한 자아 경계선은 부모와 자식이 분리가 잘 안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내 것이라고 여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랑 나랑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분리가 안 된 삶은 주로 부모의 자식으로만 사는 삶이에요.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로 내 부모의 자식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뭐로 사는 거냐면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이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어린 아이들의 최고의, 물론 이제 몸을 위한 영양분도 필요하죠. 정서의 제일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영양분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애들은 이거에 죽기 살기로 무의식적으로 매달려요. 부모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근데 내 부모가,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나를 사랑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무슨 역할을 해야지만 사랑하는 삶, 사랑받는 삶. 그러면 애들은 그냥 해요. 죽기 살기로 해요. 부모한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이라도 한마디 더 받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되냐면 진짜 나를 잃어버린 삶.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그래서 사람이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에너지 100 중에 대부분을 한 8, 90%를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촉을 부모한테 쏟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발달되는 거는 부모 돌보고 남 돌보는 촉은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럼 나머지 한 10, 20만 나를 위한 촉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느끼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그것을 또 실행에 옮기고 이런 것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만 계속 돌보다 보면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자기계발서에 자기사랑, 뭐 나로 사는 거 이런 거 얘기 엄청 나오죠. 근데 되게 막연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뭐 하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역할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와서 내 촉은 부모나 남한테만 발달이 돼 있고 나한테는 발달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즉 저는 자기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데 자기에 대한 감각을 너무 발달을 못 시켜서 사랑하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되게 막연하고 잘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할을, 이거는 좀 굉장히 아플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자기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서 이건 꼭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 역할, 제 역할이 뭔지를 좀 이거를 보면서 깨닫게 됐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껍데기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몇 가지 역할을 가져왔는데 나는 어떤 역할로 살았을까, 나는 내 부모의 어떤 역할로 살았을까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정서적 배우자예요. 고부 갈등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고부 갈등 중에 많은 부분이 이것 때문에 생겨요. 뭐냐면 부부가 관계가 참 행복하면 좋은데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도 되게 많아요. 이혼은 안 하지만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도 저도 참 많이 봐요. 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주변에 10몇 년 이상씩 산 친구들, 지인들이 참 많은데 부부들이 굉장히 좀 그냥 거의 남처럼 살고 대화 없고 뭐 각방수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외도하는 분들 참 많고. 근데 그렇게 이제 서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예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더 했죠. 그럼 남자분들은 밖으로 이렇게 나가시죠.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하고 술 마시고 막 이런 걸, 일중독 뭐 이런 거로 이제 이렇게 뭐 아니면 바람을 피거나 뭐 도박에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럼 여자들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풀 데가 없어요. 이 허함을.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푸냐면 자식 중에 하나를 자기의 정서적 배우자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나의 연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아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럼 며느리가 뭐가 돼요? 나의 연적이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내 정서적 배우자를 뺏어간 연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커플 뭐 이렇게 그냥 젊은 청춘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발생이 정말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전에는 주로 엄마와 아들, 근데 엄마가 딸을 정서적 배우자로 삼기도 해요. 예. 아빠가 가끔 딸을 또 정서적 배우자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정서적 배우자로 자라면
부모랑 되게 밀착 관계가 너무 심하잖아요. 적당히 분리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날 자꾸 안 놔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정서가 효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게다가 부모에 대해서 이상화시키고 부모를 절대 건드리면 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내 부모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약간 돌맞는 분위기. 그래서 항상 부모는 좋게 포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노를 느껴도 막 표현을 못하고 그냥 계속 억압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50년 산 분을 봤어요. 자기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그분 분노가 엄청 많아요. 예,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몰라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는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남편이 시어머니와 정서적 배우자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또 외롭잖아요. 그럼 난 또 내 자식을 또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그래서 이거는 자식들이 좀 깨우치고 관계를 끊어야 돼요. 관계를 끊는다는 게 뭐 안 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거를 서로 이렇게 좀 거리를 둬야지 안 그러면 계속 대물리면서 서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영웅이라는 역할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약한 자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수치심이 높고 죄책감 높다 그랬죠. 자기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없고 창피한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포장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거를 자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계속 공부 잘하도록 더 잘하도록 푸시를 하죠. 혹은 뭐 스포츠 아니면은 예술 이런 쪽으로 막 밀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성공을 해서 자기의 수치심을 가려주는 가족을 우리 가족 되게 괜찮은 가족이야. 밖에 나가서 야,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야 라고 나를 포장해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 자라나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인정 한번 받고 사랑 한번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죠. 저도 영웅이었어요. 역할이. 그래서 시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막 대학교 때 항상 시험 기간 되면 뭐 두통 그다음에 뭐 화장실 달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스코트라는 역할인데 이거는 부부 사이가 이제 갈등이 심한 경우는 계속 긴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화합시키는 그런 이제 막 가서 막 재롱 부리고 이러면서 그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스코트죠. 그래서 부부를 화합시키고 가족 간에 이제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떠안아갖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애어른. 그러니까 우리가 애어른 이러면 되게 막 성숙하네, 괜찮은 애, 사회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어른은 통곡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살아야 돼요. 부모를 의존하면서. 근데 얘가 특수한 가정 환경이나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 중 하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든지 아빠가 되든지.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부모 역할 너무 갑자기 성숙해서 어른이 되죠. 그러면은 주변에서는 애가 어른 같아 이러면서 칭찬을 해요. 애는 애 같아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애가 어른 같은 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 중 하나를 맡아서 이렇게 형제를 돌보는 잃어버린 아이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희생양은 가족이 자꾸 이제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자꾸 터뜨려요. 문제를 터뜨리면 부모가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희생양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문제를 드러내는 아이. 상담에 아이가 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먹고 이제 이렇게 체중이 막 급증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 뭐 이상 성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면은 사람들은 애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애는 문제가 없어요. 애는 그냥 자기 가족 내에 그 힘든 뭐 갈등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지가 드러내는 거예요. 지 몸으로.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가족 문제 풀리면 얘는 자동으로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그 가족이 지금 문제 상황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희생양인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역할들이 있어요. 화풀이 대상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할을 잠깐 우리가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가족 내에 있으면서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몇십 년을 이 역할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껍데기로 사는 삶이 되죠. 그러면 진짜 나를 잃어버린 삶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저를 변화시키는 중에 여러 번 읽었던 책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책인데 이 가족의 저자가 가족이라는 제목이 되게 친밀감이 느껴지지만 가족이라는 제목 밑에 뭐라고 썼냐면 가족이 문제다라고 써 있어요. 책 그 표지를 보면.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글이 있어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려면 가족 체계의 명령과 우리에 대한 부모의 의견이나 신념에서 자신을 분리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자신 또한 더욱 찾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다. 이 저자가 목회자이기도 했어요. 상담가 이전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성경에 이런 말 쓰여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들었던 충격적이면서도 공감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가족보다 낫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장하고 변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족일 경우가 많아요. 역할에 머무르길 바라는 거죠. 계속 정서적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고 영웅이 됐으면 좋겠고 그 역할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기 위해 살겠다고 애가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막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옆에서 막 싫어해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저자가 한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집을 떠난다는 것은 가족 체계에서의 분리를 뜻한다. 그것은 내 가족이 괜찮은 가족이라는 이상화를 포기하고 부모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리라는 환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계속해서 부모의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내 부모가 진짜 그런 내가 원하는 사랑과 인정을 줄 수 있는 부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성장한 어른인가? 라는 생각. 그래서 떠남과 분리됨에 의해서만 우리는 부모와의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분리가 될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죠. 관계를 위해서 이거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란 표현이 되겠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분리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에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커플 관계가 행복하려면 잘 떨어져야 된다. 그게 이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족, 커플 관계,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분리가 잘 돼야 서로 분리 독립이 잘 될수록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박노해 시인 우리나라에 이런 제목으로 시를 쓰다니 저 너무 놀랐어요. 부모를 이겨라. 그래서 이분이 부모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전문은 아니고 일부를 이렇게 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신의 힘으로 부모를 이기지 못한 자는 영원한 철부지 미성년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면 결국 애완견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중자, 존중의 기본이 뭐다? 분리다. 그래서 그 분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족. 특히 내가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이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 독립되는 건 너무 쉬워요. 부모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는 게. 그래서 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중에 대해서 다뤄드릴게요. 사랑, 제가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이거 제 최근에 회복 탄력성이랑 책에도 그분도 똑같이 두 가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존중과 사랑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사랑은 이제 다른 의미로 저는 집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그럼 사랑의 의미는 뭘까? 사전적 의미 궁금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좀 모호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이제 그런 행동 같은 거를 사랑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해당되는 행동들이 되게 많은데 제 생각에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 할 때 그 사랑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저도 자식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돌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러니까 사랑의 행동. 그래서 뭐 먹이고 재우고 이제 이렇게 해서 키우잖아요. 그 과정들이 다 돌봄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했던 주로 사랑의 표현은 아마 돌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제 돌봄 이상의 다른 사랑의 의미가 좀 궁금했어요. 다른 사랑의 행위는 없을까? 그리고 사람들 관계를 들여다보니까 부모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있고 돌보기도 하세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되게 자식을 이용하고 집착하고 심지어 정서적으로 착취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세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식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막 그 아픈 관계들, 커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집착하고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아요. 분리 독립이 잘 안 되면. 그래서 야, 커플 관계도 이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이러면 정말 진짜 괜찮은 사랑은 뭐지? 정말 좀 멋진 사랑? 사랑의 정수는 뭘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게 사랑의 최고의 형태는 집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집중이 뭐냐면 제가 집중도 좀 애매하잖아요. 예, 의미가 잘 안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예, 찍으세요. 예. 집중은 이제 제가 제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옷 예쁜 옷 입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딸도 저를 닮아서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랑 자식이 제일 잘 싸우는 것 잘 싸우는 때 중에 하나가 옷 사러 갔을 때예요. 옷 사러 가면 엄청 싸워요, 둘이.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둘이 취향이 다르니까. 아이 옷을 사러 가면 아이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죠. 내가 원하는 거 막 입히고 싶죠. 예, 저도 그런 부모였어요. 그래서 딸아이랑 옷을 사러 가면 저는 계속 제 눈에 드는 거를 막 입으라고 이제 막 권하죠. 딸아이는 이제 싫으니까. 그럼 이제 둘이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사러 가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결심을 했어요. 이거 한번 실천에 옮겨보자.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한번 이제 작심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딸아이 코트를 사러 갔어요. 겨울 코트를. 겨울 코트는 이제 아무리 싸도 그래도 금액이 좀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테스트의 대상이 됐죠. 예, 뭐 한 1, 2만 원짜리 티면은 그래 네 맘대로 사라 막 이럴 텐데 코트는 정말 제가 원하는 걸 포기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갔는데 아이가 이제 19살에서 20살 넘어가던 겨울에 이제 사러 간데 뭐 요즘도 유행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도 오버사이즈 코트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 머릿속에 오버사이즈 코트는 저는 선이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코트, 빳빳한 소재 그런 코트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고르는 코트는 다 루즈해서 막 이렇게 축축 처지는 소재의 코트들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막 마음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제가 원하는 거를 막 강요를 하고 싶은. 근데 좀 참았어요. 참고 이제 누르고 봤어요. 아이가 뭘 고르나. 근데 이제 뭐 이 형태도 저랑 너무 취향이 다르지만 색깔도 저랑 너무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코트의 범주의 색깔은 뭐 아이보리라든가 뭐 핑크, 그레이 이 정도였어요. 얘가 브라운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보고 뜨악했어요. 아니, 브라운 코트 왜 저런 걸 고르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켜봤어요. 아이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행동의 패턴은 그러면 이제 제 거를 계속 권유를 하죠. 그 둘이 티격태격 싸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쩔 때 이제 제가 포기하고 그냥 사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일반적이었다면
제가 이제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게 좋은데 저 색깔 이상한데 내가 생각하는 색깔이 옳은데 라고 이 올라오는 생각들을 잠깐 멈췄어요. 멈추고 아이가 뭘 고르고 있는지에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하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옷들이 제 눈에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브라운 색깔은 제가 생각했던 코트의 범주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것도 계속 보니까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결과적으로 코트를 아이가 원하는 코트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어떻게 집중을 했냐면 일단 제 생각을 멈췄죠. 그리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에 계속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내 딸 아이는 오버사이즈 코트를 좋아하고 걔가 좋아하는 오버사이즈 코트는 좀 루즈한 스타일, 색깔은 브라운이구나 라고 내 딸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사람은 그냥 이거 몸으로 느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아이한테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 사이의 연결감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서로 각자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멈추고 얘한테 집중을 하니까 자기가 집중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연결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됐고, 덤으로 얻은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코트의 그 개념이 훨씬 확장이 된 거예요. 나는 딱 내가 다니면서 코트 하면은 요거였는데 저런 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고 이쁘구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그 자각이 확장이 된 거죠. 옷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는 뭐 귀한 가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예로 옷을 들은 거고,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대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의 폭을 훨씬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중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에 노력을 하고 사랑의 행위를 아이랑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매 순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때, 특히 둘이 이제 이렇게 뭐 커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이렇게 트러블 생길 때 있죠.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서 싸우죠.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벽만 생기고 얘기 안 통해, 난 이해 못 받아 이러고 끝나죠. 근데 이제 너무 셀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약한 경우는 잠깐 멈추고 상대방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점점 자기 상황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게 돼요. 설명을 우리가 각자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더 설명할 틈이 없어요. 그러면은 각자 서로 이해 못하고 나쁜 사람으로 끝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를 들어주니까 점점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저래서 기분이 나빴구나,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가 서로가 연결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눈물도 나요. 미안하거든요. 나 상처받은 것만 아팠는데 저 사람도 아픈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억울하면 들어달라 그러면 돼요. 입장 바꿔서 그래 이번엔 당신이 해줘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그 상태에서 그렇게 연결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사랑의 최고의 정수의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에 대해서 집중할 때. 그래서 이거는 대화법으로도 우리가 좀 많이 가르쳐 드리기도 해요. 특히 부부 커플 관계 해결하는 대화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제일 두 가지 방법, 중요한 게 존중과 집중. 집중은 사랑의 최고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 학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이세요. 칼 로저스라는 학자. 프로이트나 칼 용은 유명한데 칼 로저스는 좀 덜 유명하긴 하지만 상담학계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세요. 이분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르셨던 분인데, 이분이 대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뭐 마음 수행, 마음 공부하다 보면 남들이 나한테 칭찬을 해도 뭐 흔들리지 말고, 뭐 비난을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좋은 경지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법한데, 이분은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소중히 여겨주지 않을 때는 나는 작아지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도 그 느낌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받고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반면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나는 꽃처럼 피어납니다. 커집니다. 재미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거나 사랑해주는 것, 그리고 인정받거나 사랑받는 것은 성장을 크게 촉진시키는 경험입니다.
제가 아까 집중 통해서 저도 딸아이는 저하고 연결이 되는 기쁨이 있었고 저는 덕분에 또 딸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다 그랬죠. 예, 그것도 하나의 자각의 확장으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지 않으면서 진가를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아름답게 피어나며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달시킵니다. 내가 인정받을수록 나는 점점 내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비난받을수록 위축돼서 나는 점점 규격화되는 사람이 되죠. 예, 반면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인정받을 땐 독특함을 발달시키죠. 그래서 칼로저스 이분의 이 글이 참 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잘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이 글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던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그 두 가지 방법까지는 설명이 다 끝났고요. 마지막은 제 사진은 이제 끝맺으려고 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제 책의 저자 사진이에요. 이거 퇴짜 맞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튄다고 작가 사진이. 작가 사진 우리 보통 생각하면 되게 지적이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튄다고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겼어요. 왜 우겼냐면요.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생기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제 책이 껍데기로 살던 사람이 자기를 찾아가는 나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 천편일률적인 막 그런 뻔한 프로필 사진을 절대 싣고 싶지가 않은 걸 제 책의 내용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사진이면 3년 전에 제가 제 생일날 찍은 사진인데요. 화관을 썼잖아요. 화관을 되게 쓰고 싶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화관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귀한. 그러니까 제가 화관의 의미를 내가 왜 화관을 쓰고 싶지 생각해봤더니 저한테 화관은 되게 소중하고 귀한 공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아는 플로리스트 분께 주문을 해서 제작을 했어요. 이거 만들어 달라고. 갔는데 그분이 너무 센스 있게 꽃다발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신나갖고 이렇게 쓰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여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던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사진이라서 그 다음에 또 피드백이 이 사진 왜 이러냐 얘기 들었었는데 그래도 꿋꿋이 이 사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저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행동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 행동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오신 거거든요. 돈 내고 오셨죠. 공짜로 안 오셨죠. 그리고 시간 내서 오셨죠. 그리고 와서 또 시간을 계속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오느라고 에너지 쓰시고 가느라고 에너지 쓰시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시면서 굳이 여기까지 온 거는 뭔가 배우고 싶고 자신을 좀 더 나게 하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고 아끼는 행위거든요. 지금 그 여정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아니어도 자기가 오늘 했던 것처럼 그런 행동들 하시면서 사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기 사랑하는 삶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